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학의 보급과 학문의 발달이라는 부분이죠. 삼국사기에 보면 여러 유교 경전의 능통한 수준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서 이것을 관직에 반영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성왕대에 이루어진 독서 3품과에 관한 기록이죠. 이 유학이 본격적으로 교육이 된 것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신문왕의 국학은 경덕왕 때의 태학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해공왕 때에 다시 국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국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박사와 조교라는 것을 두어서 논어, 효경과 같은 유교 경전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에 따른 이해 수준으로 관리 채용을 하였던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럼 유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유교라는 것은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인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백가라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유학은 수기치인이라는 것을 핵심 사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수기치인에서 수기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자기의 인격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는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사상이지만 지금까지도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볼 수 있겠죠. 통일신라에는 이러한 유학의 장려로 뛰어난 문장가들이 배출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김대문, 화랑세기와 계림잡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강수, 이 강수는 뛰어난 외교 문서를 지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두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설총 또한 경전의 교회가 깊었다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치원은 빈공과에 합격한 뒤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소를 격퇴하는 글, 토황소 경문이라는 것을 써서 굉장히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강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수는 육두품 출신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나라에 김인문이라는 무열왕 아들이 감금되어 있을 당시 그의 석방을 청하는 청방인문표를 지어서 당 고종에게 보냈는데 이 고종이 굉장히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여 이 김인문을 석방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처럼 당시 통일신라의 유학자들은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까지 진출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발해의 대표적인 유학교육기관, 중앙교육기관은 바로 주자감입니다. 이 주자감에서도 국학과 마찬가지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고 하고, 발해가 유학을 중시했다라는 것은 삼성 육부제에서 육부의 명칭 자체가 유학의 덕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효공주의 묘지석 함화 3연명 비상에 남아있는 이 글을 보면은 중요한 유교 경전의 내용이 인용되거나 쓰여져 있어서 당시 유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태사, 왕효렴, 배정과 같은 발해의 유학자들이 일본 문인들과 교류를 하였는데, 이들의 높은 수준이 일본의 문집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발해도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빈공과에 진출한 유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듯이 신라 유학생들과 경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불교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불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불교를 대표하는 5개의 교종과 9개의 선종에 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교종, 오교와 구산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신라 때에는 처음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민간에까지 확대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기죠.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효 사상. 이 원효 스님은 일심 사상과 아미타 신앙이라는 중요한 사상을 통일신라에 퍼뜨린 아주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앙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 활동하기에 원효와 의상의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은 같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도중에 이제 원효 스님이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되고 의상 스님은 그대로 당나라로 가서 새로운 이 불교적인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시 신라에 적용시켜서 불교를 발전시킨 업적을 가지고 있죠. 먼저 원효 스님에 대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친구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남양 갯가 어느 무덤 사이에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늦어 목이 몹시 마름으로 물을 찾다가 손끝에 바가지 하나가 잡혀 그 속에 든 물을 달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아침에 깨어서 보니 그것은 해골에 담긴 송장 썩은 물이었습니다. 비위가 뒤집혀 배를 움켜쥐고 토하려다가 원효는 생각했습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이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어이하여 어제는 달디단 물이었던 것이 오늘은 구역질을 나게 하는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내 마음뿐이다. 진리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후 원효는 광대들이 가지고 다니는 커다란 박을 본떠 악기를 만들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백성에게 불법을 설파하였습니다. 경전의 깊은 의미를 몰라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계속 외우면 흥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정토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귀족들 중심으로 믿고 있던 신라의 불교는 이를 통해 대중들 사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원효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일단 일심, 사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세계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절대적인 정신의 세계를 가진다. 사실 일심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은 또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마음이 곧 세계다라는 이론적인 체계를 잘 보여주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미타불에게 귀의하여 열심히 불교를 믿고 따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아미타 신앙을 전도했던,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상 스님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화엄 사상을 설파했다고 얘기하죠. 구례 화엄사에 가면은 돌에 이 화엄경을 새긴 화엄 석경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이 왕명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새기게 되었는데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김생의 글씨로 새겨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이 당나라에서 자신이 유학을 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신라의 화엄 사상을 정립을 하였고요. 또 하나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현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자비를 베푼다라고 알려져 있는 존재인데요. 이 관음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세에 고통받는 중생들, 당시 백성들이 고난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지금 두 개의 자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일심이란 사람의 마음, 즉 주관적인 의식이 아니라 세계의 원을 이루면서 자연과 사회, 사람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정신 실체다. 자, 일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것은 원효의 사상이 되겠죠. 자, 그럼 자료 2. 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있다. 이것을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모두이며 모두가 곧 하나이다 라는 화엄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상의 이 사상을 나타낸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주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행 역사상 중요한 문건으로 남아있는 이 왕호천축국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초라는 인물이 이 왕호천축국전을 남겼는데 사실 이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어느 나라 사람이 쓴 것인지 몰랐다가 우연히 이제 발굴이 되면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세계 4대 기행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비롯하여 동유기 여행기와 더불어 세계적인 문건이고, 프랑스의 탐험가인 펠리오라는 사람이 이 중국 둔황의 막고굴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둔황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석굴들이 있고, 이 석굴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회화나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그 불교 유적인데요. 이 막고굴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 유물들이 많이 나온 건물입니다. 이 막고굴은 총 7층으로 되어 있죠. 이 7층 중에서도 왕호천축국전이 나온 곳이 장경동에 있는 이 17호굴입니다. 이 안에서 바로 왕호천축국전이 발굴이 되었고요. 해초가 이 책에 나온 대로 돌아다닌 경로를 살펴보면 당나라의 시안에서 출발을 해서 둔항을 거쳐서 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실제 이제 당시 인도에 돌아다닌 곳을 기록한 것이 빨간색 화살표, 그리고 이 동남아의 말레이 반도까지 돌아서 다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길을 인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를 거쳐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왕호천축국전은 인도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연구했던 해초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문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해는 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역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발해 문왕은 자신의 존호에 금륜과 성법이라는 불교식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 왕이 곧 부처다라는 일종의 왕즉불 사상으로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본에 불경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불정존승 다란이경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죠. 이 불정존승 다란이경은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데요. 발해 국사가 861년에 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까 유학 부분에서 살펴봤던 함화 4년명 비석입니다. 그리고 발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발해 유적에는 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불병자상,
나중에 불교 유물 파트에서 나올 건데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의 불교 유물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라 말기가 되면 선종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됩니다. 이 선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죠. 당시 교종, 이 교종은 경전을 통한 공부, 가르침을 강조하는 종파인데 교종은 왕실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했었고요. 이 선종은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 세력을 키우던 호족 세력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상이었던 거죠. 이러한 논리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건축 예술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사찰로 불국사와 석굴암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 텐데요. 불국사, 이름 그 자체에 부처의 나라라는 얘기죠. 불국토를 표현한 사찰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은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고요. 이 안에 굉장히 멋진 두 탑이 마주보고 서 있죠.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이 불국사 위쪽에는 석굴암이 있죠. 아까 봤던 둔황 석굴과 같이 중국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보통 석굴 사원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공적인 석굴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의 미를 보여주는 걸작품을 창출했습니다. 이 불국사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석굴암의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석굴암 그림이 나와 있었죠. 이 석굴암의 내부 모형도입니다. 내부 구조. 이 앞에는 전실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있는 부처님이 있는 곳을 주실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비도라는 길이 있죠. 이 비도에는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석굴암 팔부신중상과 같은 아주 멋진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불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고요. 금강역사, 딱 봐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보통 금강역사 밑에는 밟혀 있는 악마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석굴암의 팔부신중상, 굉장히 지금 봐도 섬세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석굴암의 뛰어난 예술적인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석굴암 본존불을 한번 봅시다. 이 본존불은 정말 완벽한 비례와 균형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조각이고 360도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환조의 형태이고 이 천정에는 360여 개의 돌판이 둥글게 쌓여 있는데 무려 20톤 정도의 덮개돌이 이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존불 뒤쪽에는 11면 화는 보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도의 영향도 잘 알 수가 있는 석굴암의 조각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연꽃을 꽂은 꽃병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 석가모니의 10대 제자인 나한상도 새겨져 있는데요. 사리푸트라를 비롯하여 아난다까지 10명의 제자상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부상과 보살상. 이 보살이 보통 부처 주변에 협시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본존부를 보좌하는 수많은 제자와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궁궐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궁궐은 동궁과 월지로 알려져 있죠. 이 동궁 월지는 예전에 안압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인공연못과 인공섬,
구릉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뛰어난 조경술. 조경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정원 그리고 건물의 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치를 만드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압지에는 정말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동궁월지에서 발굴된 유물만 해도 3만여 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면은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발해의 궁궐터가 되겠네요. 발해 궁궐터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상경유적입니다. 이 상경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남겨진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발해의 건축술이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상경 제1궁전터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상경의 둘레 길이만 16km가 넘는다고 하고요. 6개의 궁전터가 발굴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이 당시 상경의 구조를 당안성과 비교해 보면 이 장안성은 수많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머물 수 있었던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 당시 장안성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황성의 남문, 주작문과 연결되어 있는 큰 길을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이 장안성에 못지않게 큰 규모와 이 매력을 자랑하는 이 상경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궁궐 건물 안에서는 온돌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고구려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궁궐터 안에 많은 사찰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발해의 불교 발달을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통일신라 석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에는 이중 기단 위에 3층 탑을 쌓는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이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지금 교과서 왼쪽 상단에 나와 있죠. 이것도 쌍탑이기 때문에 동쪽, 서쪽 하나씩 세워져 있고요. 13.4m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3층 석탑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탑은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죠. 다른 말로는 석가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유물이 출토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또 놀라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석가탑의 모습이고요. 이 석가탑 안에 이렇게 사리함이 있었습니다. 사리라는 것은 화장을 하고 나면 나오는 구슬이나 돌 같은 모양을 한 것을 얘기하는데 아주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이 사리함 안에 또 다른 사리함이 있고 이게 지금 석가탑에서 발굴된 사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 보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고요. 이 석가탑 안에서는 이런 사리뿐만 아니라 다란이경도 발견이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탑 옆에 서 있는 아주 화려하면서도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다보탑이 있죠. 이 다보탑은 이 불국사 전체 전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전체의 모습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두 개의 다리, 청운교와 백운교의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백운교, 밑에 있는 것이 청운교죠. 그리고 연화교와 칠보교라는 다리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석가탑과 다보탑이네요. 이 다보탑 같은 경우는 아주 목조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재료는 돌이 사용된 그런 아주 유리가 없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석가탑은 백제의 아사다리라는 석공이 만들어서
무영탑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기도 하는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 다보탑을 보고 엄청나게 큰 10원짜리 동전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국사의 대웅전 모습이고요. 대웅전 안에는 삼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의 반야연지, 이것은 이제 인공 연못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 불국사의 중요한 건물들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독특한 모양의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사실 구례 화엄사에는 각황전이라는 유명한 건물도 남아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것은 아니고 이 당시 좀 특이한 모양을 한 이 화엄사 4층, 사사자 3층 석탑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밑에 각 기둥 동서남북에 사자들이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신라 말기가 되면 선종이 보급되면서 부처가 아니라도 이 아주 도를 많이 닦은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이런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승탑으로 신라에는 철감선사 승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부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승탑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선종의 확산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석탑, 영광탑이죠. 이 영광탑이라는 이름은 청나라 관리가 붙인 이름이고요. 독특하게도 이 지하에 무덤이 있는 묘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탑은 이제 벽돌로 쌓은 전탑이고요. 당나라의 대안탑과 좀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어서 발해의 불교에 당나라가 큰 영향을 끼쳤고 서로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탑은 높이가 13m나 되고요.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아직까지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교 미술과 공예, 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갑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 모두 불교 미술이 융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불상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아주 뛰어난 균형미, 아름다운 비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석굴암 본尊불과 보살상 아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발해의 유물은 상경성 안에 있었던 흑룡사라는 이 절에서 발견된 발해 석등입니다. 지금 교과서 오른쪽 부분에 발해 석등이 나와 있죠. 높이만 해도 6m가 넘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발해의 건축 양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도 있고요. 자, 이불병자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불병자상의 모습입니다. 한쪽의 부처님은 얼굴이 마모되어서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위에 보면은 또 굉장히 독특한 얼굴과 연꽃 받침이 결합된 모양이 있고요. 뭔가 투박하면서도 재미있는 해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불병자상은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적인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하죠. 이 당시 발해 불상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자기공예, 도자기를 만듦에 있어서도 고구려, 말갈, 당 여러 다양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공예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통일신라의 범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은 상원사 동종이고요. 또 우리 통일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리가 장중하기로 알려진 것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이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 상단에는 6개의 연꽃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불교계에서 쓰이는 꽃무늬인 보상화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종을 치는 부분입니다. 종을 치는 부분을 당좌라고 하죠. 당자가 꽃무늬로 새겨져 있고, 종 제일 윗부분에는 용무늬로 되어 있는 용류, 그리고 내부의 잡음을 없애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음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통은 한국의 종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종 좌우에는 아주 유명한 비천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천은 하늘을 나는 선녀죠. 이 천녀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새겨진 이 비천상이 성덕대왕 신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종이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경덕왕의 아버지였던 성덕왕과 어머니 소덕태우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덕왕의 효심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이야기하고 있고, 제일 밑에 부분에는 웅덩이를 크게 파놓아 가지고 종의 울림이 더욱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석조물로는 통일신라의 불국사 석등, 자, 그리고 충북 보은에서 발견된 법주사 쌍사자 석등,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과학기술은 천문학이 이제 발달된 수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정밀한 수학 지식이 석탑이나 건축에 활용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발해에서는 또 천문을 잘 알아야 항해를 무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항해를 할 때 천문 기술자가 동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불교가 보급되면서 불경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과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죠. 이것이 발달하였는데 목판 인쇄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긴 영상이 되었네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